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제는 잘 푸셨어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정도 수준의 문제를 내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어, 익숙한 문제들도 보이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이고, 생소한 문제가 나오면 당혹스럽기도 할 거고, 아마 실제 시험에서도 똑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통제 가능함과 통제 불가능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예. 과거의 지난 일들, 경쟁률과 지역은 과거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겠죠. 근데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11월 12일입니다. 사람이 간절함은 사람에게 느끼는 마음의 간절함은 전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과거에 무엇을 잃을까봐 잃지 않으려고 간절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때 간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길들은 이제 쌓여진 오늘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제 과거는 더 이상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미래예요. 늘 물어봅니다. 선생님, 미래의 꿈이 뭐예요? 체육 교사예요. 근데 지금 마음이 어때요? 간절해요. 이런 얘기 누구나 합니다. 정말 간절하십니까? 간절하십니까? 체육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경쟁률이 떠올라요? 내가 쓴 지역이 떠올라요? 아까 시험 문제 풀다가 못 쓴 그 문제가 떠올라요? 아니죠. 이 눈 감은 이 순간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12월 시험 보는 그날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눈 뜨세요. 간절하면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내가 간절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생각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생각은 뭘로 이루어져요? 뭘로 표현돼요? 행동으로 표현돼요. 그 행동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언제까지?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3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눈을 감고 생각할 때 체육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 길에 내가 노력해야 할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만약 집중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시간만큼은 정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잠깐의 시간이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도 있는 그 순간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십니까? 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온다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총론 수준에서 언급을 할 것이고 총론 수준에서 언급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어떤 우리 총 이수단위에 대한 필수 이수단위와 선택 이수단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변화들이 되겠죠. 그러면 필수 이수단위, 선택 이수단위의 변화다.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할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아니면 특수 목적고인 체육 고등학교. 이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총 이수단위 몇 단이에요? 총 이수단위는 204단이었어요. 여기에 우리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뭘로 나눠져요? 교과, 또 하나는 창체입니다. 교과를 우리는 뭘로 나눴어요 또? 필수 이수단위와 선택 이수단위로 나눴죠. 그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2007은 뭐 배제하고요. 2009년부터의 어떤 변화를 생각하면 2009년, 2012년, 2013년, 2015년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9년에 필수 이수단이 몇 단이었어요? 116이에요. 6이에요. 또 2012년에도 116이에요. 2013년에도 6이에요. 근데 86이에요. 2015년에 이 86이 선택 이수단이 86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하면 좀 외우기가 쉽지 않을까?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네. 선택 이수단위는 64단이었어요. 또 2012년에도 역시 64단이었고요. 180단이 맞춰야 되니까 교과는 몇 단이니까요? 180단이고 창체는 24단이니까요. 이 몇 단이에요? 94단이죠. 여기 몇 단위로? 94단위.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요거 정도만 잘 생각해 두면 되는 겁니다. 보통 교과 이수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2012년도 이전에 2009년에 이렇게 해놓고 또 수업 시수에 대한 어떤 증감 운영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 가가지고 일반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5 플러스 마이너스 1단위 범위 내로 그대로 유지하되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범위 유지하되 무엇을? 체육 20% 감축 운영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하고 또 체육 8개 과목에서 배제한다라는 측면들의 어떤 그 제한사항을 뒀던 거죠. 그 다음에 2013년에 가면 5 플러스 마이너스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디에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기초교과에 많이 몰릴 수 있을 거니까 50%의 어떤 제한사항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2015년으로 가게 되면 뭐야? 일반 과목 같은 경우에는 5 플러스 마이너스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뭐 이 정도 수준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특수목적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목적고 같은 경우는 13년에 필수 이수 단위를 최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 필수 이수 단위 몇 단위였냐면 77단위였었어요. 그래서 2015년으로 넘어가면서 77단위를 85단위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180단위 맞춰야 되니까 선택 이수 단위 몇 단위가 되겠어요? 아니죠. 최고 필수 단위, 선택 이수 단위. 여기에 하나가 더 나와있죠. 2007년에서는 2013년에서는 심화 과목에 대한 얘기였고 여기서는 전문 교과 2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23단위 100 심화가 80단위 선택이 23단위였어요. 또 2015년에 가면 23단위 그대로 가고 23, 90, 100, 108 70 몇 단위예요? 72단위죠. 예. 이렇게 전문교과에 대한 이수 단위가 72단위로 바뀌어지게 되죠. 어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고 한번 좀 볼게요.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얘기다. 뭐 그 정도고 대화해 보니까 정교사가 박 선생님 2015년 발표된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중점사항을 보셨나요? 해서 박 교사가 180단위 필수 이수단위 94단위 이상으로 변경되었군요. 그 다음에 학교 자율과정 선택 이수단위는 86단위로 변경되었다 이 얘기가 되겠죠. 정교사 맞아요. 거기에 더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보통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보통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여기에 직업과 진로를 선택한다라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문 교과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죠. 그러면 우리가 진로를 선택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일반 학생들은 주로 어디 갈까요?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체육과 관련된 어떤 진로를 중학교 때부터 탐색하고 있었던 아이들이다. 뭐 선수 출신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아이들 뭐 어디 가겠어요? 최고 특수목적고등학교 갈 겁니다.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요 중간에 어디 위치한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다란 말이에요. 좀 더 그림을 크게 그리면 이렇게 요 중간에 있는 학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점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면서도 특수목적고에서 가르칠 수 있는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를 우리는 중점학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 아이인데 그러면 여기도 일반계 고등학교도 중점학교도 최고도 특수목적고등학교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갈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네들도 또 체육과 관련된 길을 선택해서 이쪽으로 좀 가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진로를 탐색하려면 무언가
다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리를 맞는 곳이 바로 어떤 학교? 특성화 학교입니다. 특성화 학교에 무엇을 개설하는 거예요?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점프 뛰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학교라고 그래요? 거점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우리는 점프 업, 이수과정, 교육과정의 트랙을 바꾸겠다. 뭐 이런 어떤 측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도 여러분들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왜 제가 여기서 1, 2번 문제에서 체육계열 과정에 대한 또 체육의 전문계열 과목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언급하냐면 중학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 문이과 통합, 뭐 융합형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유학기 기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학기 기제의 핵심 뭐예요? 진로 탐색이요. 네, 진로 탐색. 그러니까 직업과 진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과 관련된 과목들 중에서 일반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체육계열 전문 과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좀 정리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의미고요. 박 교사가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 2단위 범위 내에 감화에 편성할 수 있고 공통과목 2단위 범위 내에 감화에 편성하는데 체육은 공통과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 없고요. 필수 과목이니까. 보통교육과 교양과목 제외한 일반 선택과목은 오직 플러스 마이너스 2단위 범위 증가 운영 가능하고 또 교양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도 3단위 범위 증가 운영할 수 가능하다. 정교사가 맞아요. 특히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무슨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단위 50% 이상 해당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체육음악 미술과정 같은 경우에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어떤 학교를 만들 수 있다. 또 지역사회 시설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학교예요? 바로 중점 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좀 잘 알아두세요. 그 전문 교과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중점 학교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두시고요. 서술형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고요. 기입형 정도 나올 겁니다. 점프업 정도, 거점 학교 정도도 특성 학교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 없지만 거점으로 이용될 때는 우리가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이번에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즉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 선생님, 2015년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전문교과 체육계열 과목의 주요 개정 변경 내용은 무엇입니까?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무엇과 필수 및 선택 과목 구분을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2015년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뭐였어요?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물론 핵심 역량을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었지만 7차에서 2007로 넘어가고 2007에서 2015로 올 때까지 이 2007년에 새로 만들어진 게 뭐야? 전문 교육을 좀 더 전문화시켜서 내신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기준 학과를 뒀어요. 그래서 기준 학과를 뒀다는 건 보다 전문적으로 가르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화시키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뭘로 분화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과와 체육 지도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뭘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공통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전공 과목이 있었죠. 그 공통 과목에 우리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지만 뭐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홍보도 안 됐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학과를 나눠놨지만 솔직히 이게 뭐 어떤 상황이에요? 유명 무실해지는 그런 형식적인 운영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눠놔서 전문성을 키우고자 했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 2015년에 가서 무엇을? 기준학과를 폐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통 전공 이 필수와 선택에 대한 구분에 대한 개념을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2015년에 가면. 그래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누죠. 그래서 이 과목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교과는 뭐예요? 어떤 과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 과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선택과 어떤 선택이 있어요? 일반 선택이 있었고 진로 선택이 있었죠. 전문 교과에 해당되는 건 뭐 스포츠 이론과 체육과 진로 탐구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 과목은 또 두 개로, 또 진로 과목도 또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일반 과목 뭐 있어요? 체육이 있고요. 또
운동과 건강이 있었죠. 또 우리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스포츠, 생활, 그 다음에 체육, 탐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기표적으로 문제 내기 너무나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엎어치고 매치고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문제예요? 주는 문제예요. 예. 1번, 2번에 나온다면 무조건 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늠하는 건 이런 기초적이고 지루하고 귀찮은 것을 정확히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도. 그래서 좀 읽어보면요. 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준학과와 필수 선택 과목들의 구분을 모두 폐지하고 각 학교의 전문 과목 편성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였습니다. 전문 과목에 대한 자율성 최대한 부여. 자, 이로 인해 체육고등학교에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여 전문 과목을 좀 더 다양하게 편성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즉 기준학과에 대한 폐지, 기준학과 폐지와 공통 필수 선택에 대한 폐지, 이게 결국 이건 하나의 틀이었었잖아요. 구분의 틀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의 틀이다라는 건 어떻다라는 건 약간 지금 경직됐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분의 틀을 뺐다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무엇을 높였다는 거예요? 자율성을 높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도도 가벼운 서술문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박 교사, 그렇군요. 체육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을 보니 역시 변화가 있더군요.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이수단위 중 180단위 중 필수 이수단위가 94, 체육고등학교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보통 교과는 85단위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몇 단위로 편성해야 된다? 72단위로 편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 좀 언급해 주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에 대한 변화 그리고 꼭 한번 잘 정리를 해두세요. 3번 문제예요. 저는 이황 선생님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문제를 냈고요. 예. 양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좀 잘 정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양생은 첫 줄에 나오는 것처럼 도교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늙지 않고 장수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황 선생님은 치료보다는 예방을 목적으로 한 할인 신방을 쓴 거는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예방적인 측면을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투어와 같은 신체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단편적인 어떤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어떤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어떤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황 선생님의 할인 신방과 이황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투어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한번 좀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투어 그다음에 나온다면 활쏘기, 편사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기억은 뭐요? 할인신방이죠. 할인신방입니다. 할인신방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투호예요. 투호를 그 기생들이 그 도박 형식으로 하는 게 뭐예요? 방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도박, 운 이런 것들과 관련되면 까유의 플레이론에서 어떤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했어요. 도박, 운이니까 아래와 같은 비슷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투어는 덕과 경의 스포츠다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4번 문제입니다. 경쟁과 협동의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경쟁이다. 협동이다. 그럼 협동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린 너무 잘 봤죠. 월드 시리즈에 우승한 시카고 컵스. 그 다음에 코리안 시리즈에 우승한 두산 베어즈. 그 선수들은 어떨까요, 지금?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 좋냐? 우승 상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월드 시리즈는 뭐 몇억 원이 해주면 우리 두산 베어즈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받을까요? 예.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팀의 우승입니다. 각각의 노력으로 많이 기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기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승하고 나면 그 우승에 대한 보상은 균등하게 분배되어지는 것이 협동적 사회 상황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 되면 너도 좋아. 이게 협동적 상황이죠. 근데 경쟁적 상황은 보상의 불균등한 분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결국 너의 손실이다라는 거죠. 내가 이기면 너는 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의 균등 분배가 이루어지는 협동적 사회 상황은 플러스 또 플러스 1, 그러니까 플러스 썸 게임이 돼요. 그러니까 영합가설이 아닌 0이 합치면 0보다 더 커지는 비영합가설 조건입니다. 그러나 경쟁적 사회 상황에서는 내가 플러스 1을 얻으면 반드시 경쟁하는 상대편은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적 사회상은 주로 어떤 것에서 일어나요? 팀 내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팀 내 구성원들은 뭐가 같아요? 팀을 구성했다라는 건 팀이 추구해야 할, 지향해야 할 목표가 구성원들을 다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의 균등분배죠. 그러나 팀 내라고 해서 무조건 비영합가설 조건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팀 내에서도 분명 영합가설 조건이 나타나요.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도 동일한 포지션에 대해서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1루수의 주전 선수였는데 또 1루수의 어떤 선수와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1루수로 주전 경기에 참여했다면 또 다른 그 선수는 아마도 후보 선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손해가 됩니다. 이런다면 이것은 경쟁적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영합가설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영합가설 조건이 되는 경쟁 상황은 주로 어떤 상황일까요? 나의 이익은 곧 너의 손해인데 결국 어떤 팀과 팀 사이에 경쟁적 관계가 구성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팀 간에는 주로 경쟁적 사회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우리는 영합가설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5번째 줄 정도 볼게요. 5번째 줄에 보면 도이치에 의하면 협동적 사회 상황이란 보상의 균등 분배를 전제로 하며 개인적 이익이 집단 구성 모두에게 기여하는 상황을 말한다. 저는 이걸 서술형 문제로 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동과 경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취지였고요. 예컨대 프로스포츠 팀에 있어서 개인의 탁월한 운동 수행 능력으로 쟁취한 승리에 따른 팀의 보너스가 모든 팀 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다. 반면에 경쟁적 사회 상황이란 상대적 기여에 기초한 보상의 불균등한 분배를 전제로 한다. 이것이 바로 영합가설 조건이 되겠죠. 개인적 이익이 집단 성원의 이익으로 균등하게 분배될 잠재적 가능성의 희박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동적 사회 상황은 어떤 조건이요? 비영합가설 조건 또는 어떤 플러스썸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경쟁적 상황의 상황은 영합가설 조건으로 얘기할 수 있다. 5번 문제입니다. 요거 틀리신 선생님도 은근히 있을 것 같아요. 마틴이 주장하고 있는 심리기술훈련의 주요 5가지 요인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콩나물 머리 따가지고 얘기 많이 해요. 목심심 주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잘했네요. 제가 잘 땄네요. 예, 목살을 먹고 나서 주스를 한 잔 마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긴데요. 전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예, 다 볼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프로그램에서 마틴의 모형을 토대로 한 목표 설정 기술, 심리 에너지 관리, 스트레스 관리인데 나머지 2가지 뭐가 있어요? 심상과 주의 집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상 기술과 주의 집중 기술, 뭐 심상, 주의 집중 이렇게 써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은근 당황스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훈련할 때 우리가 꼭 유의해야 될 사항 4가지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뭘 해야 돼요? 꼭 무슨 행동을 한다라는 건 꼭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과정을 체크해야 되겠죠. 일지를 적을 필요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또 심리 기술을 한다는 건, 심리 기술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능력을 심리 기술 훈련을 통하여, 심리적인 조절을 통하여, 정서적인 조절을 통하여 최상의 기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심리를 잘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심리 기술 훈련하면 분명히 내 신체적 능력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심리 기술 훈련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겠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다 심리적인 특징이 다르겠죠. 개별성과 융통성을 우리는 늘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늘 어떤 때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이번에 새로 평가 요소가 나왔지 않습니까? 평가 요소의 과거 기출 문제를 다시 다 재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빈도가 높게 가장 많이 출제된 영역들이 어디냐, 이거를 지금 골라내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늘 항상 문제가 나오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과거에 그냥 관과되었던 문제들이 꼭 한두 문제씩은 이렇게 던져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간과했다 틀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은 저렇게 쉬운 문제를 내서 변별이 안 되게 해놓는다. 하지만 그게 상당히 변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6번에 자, 역학 측면입니다. 역학에서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전 서답형 문제로 바뀌고 나서 각운동 상황에서 문제는 늘 출제됐습니다. 각운동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운동 상황은 어마어마하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각운동량 보존과 전이 이런 부분들을 특히 중요하게 따져야 했죠. 그거 설명하자면 히치킹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6번에
다음 멀리뛰기 공중도기 히치킥에 대한 분절의 가군동량과 총 가군동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설명하면 우린 세 가지 개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 중심의 가군동량과 신체 분절의 가군동량, 그 다음에 총 가군동량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자, 도약 이후에 선수가 어떤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가군동량은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보존되겠죠. 이 보존에 대한 개념을 꼭 따라와야 되는 게 뭐예요? 외력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운동에서는 외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군동에서는 외력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표현해 줘야 돼요? 외적 토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가군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력, 무엇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중력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력은 어떤 힘이에요? 선수의 투사된 신체의 무게중심을 향하는 힘이기 때문에 향신력이라 어떤 토크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가군동량이 보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죠. 신체의 무게중심의 가군동량, 그리고 신체의 분절에서 생성할 수 있는 가군동량입니다. 이거 우리는 무슨 가군동량이라고 그랬어요? 공전적 가군동량으로. 분절에서 생성된 것을 우리는 자전적 가군동량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표현된 것은 공전적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가군동량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B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전적 가군동량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A, C, 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과 이것을 합한 것은 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총 가군동량에 표현하는 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임의로 2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런 수식 관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총 가군동량이 새롭게 만드는 분절의 값하고 비교해 봐서 얘가 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분절의 가군동량이 크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총 가군동량이 분절에서 생성된 가군동량보다 크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때 신체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던 가군동량은 어느 쪽 방향일까요? 아마 플러스 B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한다면 총 가군동량 값보다 분절에서 더 큰 가군동량을 생성할 수 있다라면 아마 신체 중심에 대한 공전적 가군동량은 마이너스 B로 나타나게 되겠죠. 좀 더 쉬운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요. 총 가군동량 값을 임의로 제가 화살표로 잡을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잡읍시다. 똑같이 두 개로 하나, 똑같은 가군동량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A, C, D 가군동량이 좀 작은 상황이니까요. 분절 가군동량이 이렇게 하나다라고 얘기한다면 색으로 하는 게 여기서의 가군동량도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두 개. 만약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 세 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야 가군동량 언제나 일정하게 보존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약 순간에 가군동량이 일정하게 보존되는데 이때 팔다리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가군동량은 곧 뭐예요? 공전적 가군동량인 겁니다. 근데 도약 순간에 이미 선수는 앞쪽으로 회전하는 가군동량이 발생된 상태고 그것을 뒤쪽으로 다시 되돌리거나 또는 회전을 멈추게 하려면 결국 무엇을 생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팔, 다리의 분절에 자전적 가군동량을 생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게 생성하면 앞으로 회전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것이고요. 많이 생성하면 많이 생성할수록 뒤로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히치킥을 하는 것은 다리로 팔로 통해서 앞 전방으로의 여러분이 볼 때 시계방이나 가군동량을 도약 순간의 가군동량의 크기보다 더 크게 만들어낸다라면 선수를 후방으로 기울여서
안정된 또는 효율적인 착지 자세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치킥을 하면 선수의 무게중심 이동 궤적이 달라집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무게중심 이동 궤적은 언제 결정돼요? 도약 순간에 이미 결정된 겁니다. 선수가 히치킥을 한다고 해서 더 먼 거리를 무게중심이 날아가는 게 아니죠. 히치킥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가장 좋은 효율적인 착지 자세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거리가 좀 더 길어지고 채공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거죠.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멀리뛰기 공중동작 히치킥 상황에서 전체 가운동량과 신체 불안전의 자전적 가운동량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전체 가운동량은 그럼 뭐란 얘기예요? A 더하기 C 더하기 B 마이너스 B는 총 가운동량이다. 이거 써주면 되는 거죠. 뭐 순서대로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줄에 따라서 인체가 공중에서 운동을 수행할 때 전체 가운동량은 보존되므로 인체 일부의 가운동량이 감소하게 되면 감소된 가운동량만큼의 나머지 부분이 증가되어야 한다. 공중에 있어서 회전체의 무엇이 재분포됨에 따라 우리는 고정된 물체가 아니에요. 무생물이 아니에요. 딱딱한 물체도 아니고요. 분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분절을 통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신체 중심축으로부터 팔다리의 질량의 분포를 가깝게도 할 수 있고 멀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건 질량의 분포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자이레이션 반경이 짧아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관성 모멘트가 당연히 변화되는 것은 사실인데 관성 모멘트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질량의 분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질량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지난 마지막 회차 때 문제 내드렸던 8회 때 냈던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뭐 이건 필기할 것도 없어요. 교사의 답변부터 먼저 보면요. 산소 소비 학생 질문 먼저 봐야겠네요. 일정한 부의 최대화 운동에서 산소 소비량의 반응에 대한 중요점은 무엇인가요? 해서 산소 소비량 유산성 에너지 체계 같은 산화적 인산화에 의한 에너지 공급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산소 섭취량이 항정 상태 이르기 전에 지연된다는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 유산소 대사가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초기 운동 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기 줄쳐놓으세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은 유산성 대사가 초기의 운동 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즉 나는 지금 반응하지 않았으니 내 반응하지 않은 상태 조금 유지할래. 하지만 네가 계속 운동을 한다면 나는 조금씩 움직여 주겠어.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자극하겠어요? 아마 자극 요소들이 있겠죠. ADP라든가 뭐 무기염이라든가 뭐 AMP라든가 또는 체내 염산이래. 염기화되는 상황이다라든가 뭐 이렇게 된다라면 죄송합니다. 염산은 산성이에요. 갑자기 산성 테러 이거 생각이 나갖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지만이 유산적,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니은의 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한 반응에 대한 중요한 점은 그것이 산화적 인산화의 조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지연되는 반응은 운동 시작 시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어떤 체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빨리 공급되지 못하니 어떻게든 ATP는 공급해야 하고 그러면 산화적 인산화 과정 유산소성 체계로 산소를 못 주면 어떤 체계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산소성 체계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산소성 체계에 대한 답을 물어볼 리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실력자들이 그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교사가 산화적 인산화는 운동 즉시 활성화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활성화될까요? 우리 단계적으로 활성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몇 번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운동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뭐를 쓸까요? ATP가 분해되어야 되겠죠? 누가 이걸 분해시킬까요? ATP 아재가 분해시키겠죠? 그래서 무엇을? ADP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과? 에너지와 무기, 염들이 만들어지겠죠. 이 에너지가 결국 무엇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 수축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ADP가 있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얘네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자, ATP가 운동 중 근수축을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했고 그러면 체내에는 뭐가 많아져요? ADP 농도는 많아져요. ADP는 해당 작용도 또 크레아틴 키나제도
또 이소구연산 탈수 요소도 산화 요소도 다 자극합니다. 근데 얘가 가장 먼저 쉽게 자극하는 것은 얘가 있는 그곳이겠죠. 얘가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얘가 지금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세포질입니다. 그렇죠? 세포질에서 누구를 자극하겠어요? 크레아틴 키나제를 자극하겠죠. 얘는 뭐 해주는 애요? 크레아틴 인산을 크레아틴과 에너지, 인산기 이렇게 분해시켜주는 애입니다. 그럼 요거를 다시 어디다 갖다 붙여요? 여기다 갖다 붙이겠죠. 그럼 뭐가 재합성되는 거예요? ATP 합성이죠. 그리고 운동이 끝나면 다시 합성시키겠죠. 이걸 무슨 반응이에요? 공액 반응이에요. 초보적인 수준이죠. 그런데 나오면 또 틀릴 수 있어요. 네. 자, 얘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크레아틴 인산이 분해되어진다라면, 고갈되어진다라면 결국 세포질 내에서 ATP를 합성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것은 단시간 초고강도 운동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겠죠. 그럼 세포질 내에 남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얘도 분해되면 얘만 남을 것이고 얘만 남을 것이니까 무기염이 많아진다라는 건 결국 에너지의 고갈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차 결합의 수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칼슘에 대한 트로포닌의 민감도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근수축력이 약해지게 되죠. 결국 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다시 또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와 같이. 그럼 에너지를 누가 만들어내겠어요? 얘도 자극하고 또 얘도 자극하고 또 ADP는 또 뭘로 변화돼요?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하고 또 에너지와 인산기로 분해될 겁니다. 얘네들하고 다 누구를 자극하겠습니까? PFK 해당 효소를 자극하겠죠. 해당 효소를 자극하게 되면 결국 얘는 뭘 분해하는 애요? 당원을 분해하는 애입니다. 근글리코겐을 분해해서 결국 뭐를 만들어요? 젖산을 생성하겠죠. 대신 젖산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ATP를 2개 또는 3개의 ATP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젖산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수소이온 농도가 체내에서 증가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체내의 pH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체내 pH 수준이 떨어진다, 산성화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체내 운동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산성화되는 상황이면 얘를 다시 어떻게 할까요? 억제시키지만 pH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즉 염기화된다면 PFK는 활성화될 것이고 산성화된다면 PFK를 억제시키겠죠. 장시간에 또는 고강도 순발성 운동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라면 체내가 계속해서 산성화되는 젖산이 많이 축적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질 겁니다. 이런 것에 자꾸 노출되어지면 인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적응하게 되죠. 산성화된 신체에 적응하는 것을 우리는 젖산에 대한 뭐가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내성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젖산이 많이 쌓여도 무산소성 대사를 좀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죠. 어찌됐든 얘네들이 계속 나타나죠. 계속 많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지만 또 ADP뿐만 아니라 또 체내의 어떤 칼슘에 대한 농도, 그 다음에 NAD 플러스 이런 농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뭘 자극하냐면 이소구연산 탈수 요소를 자극하게 되죠. 이소구연산 탈수 요소 자극하면 결국 뭘 돌린다는 얘기예요? 사이클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크랩 사이클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이산화탄소하고 GTP하고 3개의 NADH하고 하나의 FADH죠. 그쵸? GTP는 다시 어디다 또 ADP 줘서 또 ATP를 재합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네들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결국 또 ADP와 무기염 같은 경우는 CS 산화요소를 자극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결국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전자전달계로 가서 각각 9개와 아니죠. 2개죠. 2개의 ATP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즉 운동이 시작되고 나면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어디 수준이에요? 세포질 수준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준입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유산소 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증가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종종 뭐라고 부르냐면 대사적 관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확 증가돼서
운동이 시작하자마자 유산소 대사로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무거운 물체가 속도가 변화될 때도 서서히 속도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지 상태에서 또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것을 대사적 관성이다라고 얘기한다. 트레이닝이 된 사람은 이 대사적 관성이 어떻겠어요? 좀 더 빠르게 나타나겠죠. 왜? 미토콘드리아 하나, 미토콘드리아 2개 더 발달했을 것이고, 또 모세혈관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을 것이고, 산소 추출 능력도 굉장히 좋아졌을 것이고, ADP의 농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 하나가 활성화됐다라면 2개니까 ADP 농도가 반으로 줄었을 때 각각 분담하여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산소가 공급되는 환경에서도 유산소 대사는 빠르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운동 초기 산소 결핍 구간에서 지방의 이용률이 빨라지고 또는 유산소 대사가 빨리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단련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빨리 유산소 대사를 통해서 ATP를 공급할 수 있다면 체내에 소량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원들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없으면 운동을 할 수 없는 건데 무엇을? 글리코겐을 절약할 것이고 크레아틴인산을 절약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이런 어떤 기입형의 물어본다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 회기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를 냈을 때 냈던 문제였었고요. 그것을 회기방정식을 유출하는 것은 다 뺐고요. 단지 그냥 방정식 형태로 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과 체력 수준이 높은 사람의 예측 최대 심박수는 다르게 산출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 가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걸 좀 볼게요. 물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거지만 X축과 Y축에 대한 얘기고요. X축은 뭐예요? 나이고요. Y축은 예측되는 최대 심박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낮은 사람은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력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더 낮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울기는 뭐예요? X분의 Y입니다. 완전 거의 평면 같은데. X값분의 Y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X축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어요? 한 살씩 변화되고 있어요. 한 눈금상. 근데 예측 최대 심박수 같은 경우에 한 눈금당 2번의 최대 심박수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낮은 체력 수준 위에 있는 것부터 보면 얘가 한 살 변할 때 위쪽으로 몇 살 변해요? 몇 회 변해요? 아니 하나 변할 때는 딱 눈금이 안 떨어지네. 2개 변할 때 한 칸 변하는데 그게 2칸 차이니까 2개 이렇게 변한다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기울기는 근데 기울기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인 상황이죠. 그렇죠? 체력이 높은 수준이다라면 2개 변할 때 반개 하나, 즉 4개 변할 때 2개 변하는 상황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식 관계가 나올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뭐 b 다시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나이가 딱 떨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16살이었으니까 16살에 나이가 16살이면 이때의 예측 최대 심박수는 몇이에요? 204네요. 204. 그럼 B는 이거 넘겨주면 몇이란 얘기예요? 220이란 얘기죠. 따라서 체력이 낮은 수준에 있을 때 예측 최대 심박수를 산출하는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2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력이 높은 수준일 때는 딱 떨어지는 데가 18살 쪽이네요. 아니 14살 쪽, 14살 해도 되겠네요. 14살로 얘기를 하면 14살일 때 예측 최대 심박수 몇이죠? 198이네요.
198은 마이너스 14살이니까 7 플러스 b다. 넘기면 205네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05다. 이게 최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예측 세대 심박수를 산출하는 공식입니다. 네. 이렇게 카보냉 공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카보냉 공식을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카보냉 공식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좀 달리 적용할 필요는 있다라는 정도고요. 적용 예시를 보면 운동을 하지 않아 낮은 체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 철수와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높은 체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재호는 올해로 16살이 됐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를 적용해야 된다? 철수, 여기는 재호를 적용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 최대 심박수는 각각 204회분과 몇 회분이다? 몇 회요? 16살일 때. 그냥 대충 때려 짐작으로 해도 나오죠. 197회입니다. 근데 대입을 해주면 197회가 나오게 되죠. 그냥 풀었어도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철수와 재호, 그러니까 철수 같은 경우는 예측 최대 심박수가 지금 204회인데 얘는 197회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안정시 심박수를 봤더니 철수는 분당 65회고 재호 같은 건 분당 60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수와 제 목표 심박수 70%에 해당되는 최대 심박수 70%에 해당되는 목표 심박수를 해봤더니 철수는 162.3회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재호도 구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이거 예측 최대 심박수를 구했고 나머지는 카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산출하면 되는 겁니다. 예측 최대 심박수 197회 마이너스 안정 심박수 60 곱하기 운동 강도 0.7 플러스 60 하면 우리가 70%에 해당되는 최대 심박수를 산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몇입니까? 137 곱하기 0.7 플러스 60이니까 7 곱하면 77에 49 73 25 7인 79 95.9 플러스 60이니까 155.9 회 분의 예때는 목표 심박수를 산출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셔서 풀었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이 기울기 값을 통해서 눈급을 다 배제하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워서 이거 산출해냈어야 되는데 눈금을 다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측 최대 심박수를 산출해냈고 그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더 어렵게 된다면 눈금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했겠죠.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